고샤마 인기는 1936년 제3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합니다. 아이누의 운명을 그린 이 소설은 무녀 가피나트리가 시녀를 구술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아이누족의 영웅이 될 고샤마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군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족장이었습니다. 어린 고샤마인은 도망쳐서 훗날을 준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 아이누이는 침략자의 무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본군이 아이누를 상대하는 방법은 아주 비열했습니다. 아이누 족장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거나 화친을 표방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는 뒤통수를 쳐서 아이누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주인공 고샤마인까지 이 술책에 당한 것은 허무하면서 어이없기조차 했습니다. 고샤마인은 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일본인을 아이누 모시리에서 추방하려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아이누가 처한 당시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고샤마인은 세월이 흐를수록 투지를 잃었고 이웃한 일본인들과도 친해집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과 어울려 만취 상태에 빠졌고 기습폭행을 당합니다. 이처럼 아이누는 제국주의 일본에 침탈당했고 영토와 자치권을 빼앗긴 채 오늘에 이릅니다. 소설에 묘사된 아이누 모시리의 자연 환경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일본인,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로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침략자, 비열한 무기를 쓰는 근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족장, 압박에 복종하는 족장, 불황민의 생존과 어장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족장의 모습까지, 자연에서 펼쳐지는 침략과 아이누의 저항, 굴복은 그래서 더 처절한 광경이 되고 맙니다. 국가와 국가의 경계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팔레스타인을 추방하려는 이스라엘의 폭력, 쿠르딘의 자치를 용납하지 않는 터키, 티벳의 독립을 탄압하는 중국, 모두 분명한 경계의 시대, 근대에 시작된 폭력이고 분쟁의 씨앗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루시엥 페브르는 경계를 장구한 역사적, 정치적 사실들에 덧씌워 놓은 가면이라 하였습니다. 아이누의 운명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변경이던 아이누 모시리는 아이누인에게는 생활의 중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변경은 근대 이전까지는 분리선이 아니라 양쪽의 점이지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국가 시대가 되자 먼저 영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 서로 다른 부족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점이지대는 분쟁지역으로 변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에 살던 에조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1853년 두 나라는 에조치를 두고 국경 교섭을 시작했고 그 결과 아이누 모시리는 갈라집니다. 당시 일본은 막부 시대였고 마스마의 번익 홋카이도 남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핑계로 일본은 홋카이도 전역에 대한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홋카이도 포함 쿠릴 열도와 사할린은 이렇게 분할됩니다. 당사자 아이누는 철저히 소외당한 채 자주적 자치권과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중심은 주류의 것이고 안정성, 명확성 같은 단어를 연상시키며 긍정적 인식을 줍니다. 반면 주변은 비주류의 것이며 불안정성, 모호성 같은 부정적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고 주변을 뒤집으면 역동성, 창조성, 참신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은 진부함, 완고성, 배타성을 포함합니다.
과거가 다시 주목받으려면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오래된 미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누의 소중한 가치는 근대 시대에 주목받지 못한 그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음식은 잘못 보관하면 썩지만 알맞은 바람,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있으면 발효됩니다. 잘 발효된 음식처럼 100년이 지나 열어본 아이누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화는 때때로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아이누 신화의 정신은 미야자키 하야오에 의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모노노케 히메는 무차별 개발에 파괴된 자연, 그 자연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설정으로 널리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겐 원령공주로 잘 알려진 이 영화는 아이누 신화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신화는 그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후세에 전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야기할 때는 벚나무 껍질을 감아 만든 활 손잡이 한가운데를 울리듯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늙고 쇠약해져 버린 거지. 이렇게 말을 꺼낸 올빼미 씨는 자연을 경외하도록 인간을 깨우칩니다. 너무 함부로 대하면 결국 사슴과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재앙이 발생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썩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나우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은 사슴의 머리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장식해 제를 지냈습니다. 수렵 생활을 지켜온 아이누에게 자연은 최대한 원래대로 보존할 세계였습니다. 이것은 개발 중심의 근대화는 정반대의 세계관입니다. 아이누의 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연신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신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의 세계에 오면 동물이나 식물이 됩니다. 한편 인간은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동물 모습의 신이 됩니다. 아이누를 말할 때는 천혜의 자연, 인간의 손길이 덜 미친 곳이라는 수식어를 주로 붙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아이누인에겐 불편한 표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문명이 아이누에게 야만의 덫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누가 간직해온 세계관과 지혜는 잘 발효된 음식처럼 인류가 지향할 오래된 미래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원령공주에서 아이누의 선조이자 인류의 선대인 그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방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명과 야만의 기준 또한 가치에 따라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이누 모시리는 지구에 출현한 인류 중 가장 원시적인 문화를 고도로 달성한 거주지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타라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에 따라 홋카이도를 개발지역에 포함합니다. 시대에 따라 일본이 아이누를 대하는 방식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막부 시대에는 에조치에 일본인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아이누와 막부는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유지했고 막부 말기부터는 아이누를 일본인에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 아이누의 이용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누 수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을 아이누 모시리로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러시아 견제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선심 정책은 폐지됩니다. 아이누의 어업 노동력도 쓸모 없어집니다. 1872년 홋카이도 대지 매매 임대차 규칙과 대지 관련 규칙, 그리고 1877년 홋카이도 지권 발행조례 같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법령이 줄줄이 시행됩니다. 1899년에는 홋카이도 선주민 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이로써 아이누 동화 정책의 법적 조치는 드디어 완결됩니다.
땅과 권리를 빼앗는 과정을 통해 선주민 아이누는 완전히 소외됩니다. 이제 아이누는 규도진이 되었습니다. 아이누이는 미개 인종으로 전락하고 수천 수만 년 유지해오던 수렵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금지당합니다. 아이누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농사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의 영토엔 외지에서 들어온 일본인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누이는 숙련 기술과 경험이 달랐으므로 일본인의 경쟁 상대가 못됐습니다. 이처럼 아이누이는 일본 당국의 필요에 따라 그 운명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의 최하류층으로 전락하고 빈곤에 시달립니다. 화인과 아이누의 차이는 진화의 방향과 그 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홋카이도 개척에 내세운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누이는 과연 진화가 덜 되고 열등한 야만인이라서 수렵만을 고집해왔을까요? 정착 문명은 인간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수렵권에서는 열흘에 하루 이틀, 좀 더 길어야 사나흘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놀았습니다. 그러나 정착지의 곡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인간들은 갈수록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재산을 지키느라 무기를 만들고 군대와 경찰을 보초병으로 내세웁니다. 개체수를 조절하던 인간은 노동력을 증대하며 온갖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건설과 개발은 환경 재앙을 만들어내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시스템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령 공주에서 관객의 호응을 얻어낸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에미시를 주인공으로 아이누의 세계관을 현대에 되살려내자 관객이 공감한 것입니다. 아이누는 일본에서 성공한 동화 정책의 사례로 꼽히곤 했습니다. 아이누의 아동 취약률은 1886년 9.2% 정도였지만 1910년에는 92.2%까지 증가합니다. 아이누지만 미개와 빈곤 이미지를 뒤집어 쓴 아이누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본토인과 함께 공교육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탓에 아이누라는 단어 자체에 저항감을 갖는 아이누인도 많아졌습니다. 동화정책, 단일화정책이 만들어낸 차별이었습니다. 그동안 동화정책을 써오던 일본 정부는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1979년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 규약이라 부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일명 자유권 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그리고 1981년 자유권 규약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1회 보고에서 일본에는 규약이 말하는 종류의 소수자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소극적으로 시작해 마침내 선주민성 수용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지속적 권고가 있었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답신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식도 바뀐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내포합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아이누 문화는 관광 전시 문화였습니다. 관광 수입은 아이누 가계에 도움을 주었지만 아이누족의 원시 이미지는 오히려 유지시킵니다. 그 후 관광 전시에서 보존 전승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경제활동 개선과 정치 권리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 진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자연과 일치한 문화라는 기억에만 의존한다면 과거로 후퇴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아이누의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인이라는 자각. 이것 없이는 다문화 공생 논리에 아이누족의 삶이 포섭되어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아이누와 일본 정부가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누는 선주 민족 당사자의 권리를 자각하고 일본 정부는 아이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이 근대 국가를 세우고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는 국민 국가 논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아이누족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전문가 청취인 중 오직 1명만이 아이누였습니다. 아이누 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정작 아이누족 참여가 배제된 것이 현 주소입니다. 아이누도 일본 정부도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아이누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쯤 일본인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닌 건가 고민하게 된다. 주위에서 아이누라고 말하지 말라 하고 아이누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이 아이덴티티 고민은 매우 어렵다. 아이누라고 하면 치세, 즉 초가집에 살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민족 의상을 언제나 입고 있으며 산과 강, 바다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지 않은가요? 현대에 사는 아이누와는 동떨어진 먼 옛날의 전통 이미지만으로 아이누관이 형성되어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아이누가 없어진 것을 민족과 그 문화의 쇠퇴, 소멸로 연결짓지요. 그러한 난폭한 논리와 고정관념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누이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생활합니다. 태어나고 교육받고 성장하며 사람들과 관계 맺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이를 낳고 기르며 달라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현대의 트렌드를 타고 자신의 생활에도 변화를 꾀하며 사는 모습은 어느 사회, 어떤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누 하면 떠오르는 관습이나 생활 양식은 박물관과 유적지에나 보존될 문화입니다. 물론 아이누라서 겪은 소수자의 운명, 야만의 표상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미래적 가치관이란 점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 점은 원령공주에 보낸 사람들의 성원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누가 수련민으로서 유지해온 생태 친화적 기억, 그것은 일본뿐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줄 열쇠란 점에서 소중합니다. 이를 모르지 않기에 일본 정부도 동화 정책을 포기하고 다문화 공생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누의 세계관이 미래에 인정받으려면 아이누 역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며 현재의 위치에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이누의 영웅 고샤마이는 억울하게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후손인 원령공주 모노노케히메는 다시는 그러한 죽음의 반복 없이 미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